나온다. 10장 설명되는 유행병. 정신과 약물을 사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 다음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정신과 치료는 위기의 시기를 만성 정신질환으로 만든다. 젊은 여인과 노파로는 불리는 유명한 착시 현상을 아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이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젊은 여성 혹은 늙은 여자로 보게 되어진다. 정신약물학 시대의 젊은 여인. 이 그림 역사, 언어, 과학, 임상 경험의 강력한 조합에서 비롯된다. 역사에 따르면 1955년 이전에는 주립병원에 광인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항정신병 의약물인 소라진을 발견. 이 약 덕분에 주 정부는 쇠퇴한 병원을 폐쇄하고 지역사회에서 조현병을 치료했다. 그 후에 정신의학 연구자들은 항불안제, 항우울제, 그리고 양극성 성장 장애에 대한 마법도 하는 리튬을 발견했다. 젊은 여인인가 노파인가? 눈을 살짝 움직이면 그림에 대한 인식이 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바뀌고, 마침내 정신과 의사들은 약의 효과성을 계속 관찰했다. 그들은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약을 투여했고 환자 증상은 종종 완화되었다. 환자가 약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이 자주 재발했다. 정신약리학 시대의 노파 그림은 역사를 신중히 살피고 과학을 철저히 검토하면서 비롯된다.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독특한 부작용을 갖는 몇몇 약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 후에 30년 동안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약물이 뇌내 신경 경로의 정상 기능을 결혼하는 방식으로 작용함을 밝혀냈다. 이후에 뇌는 약물의 메시지 전달 체계 교란에 대처하느라고 보상 적응을 거친다. 그래서 오히려 불균형을 만들어낸다. 장기 결과를 악화시킨다. 이는 정신약리학 시대의 긍정적인 두 가지 관점이다. 만약 당신이 정신과 약물을 항질병제로 생각하고 단기 결과에 초점을 두면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온다. 반면에 당신이 정신과 약물을 화학 불균 형체로 생각하고 장기 결과에 초점을 두면 노파가 나타난다. 시선을 어느에 두느냐에 따라서 두 이미지 중에 하나를 만난다. 간단한 사고 실험. 이 책의 서두에 제시한 퍼즐을 물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잠시 이 노파 그림을 좀 더 명확하게 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한다. 사람들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잠들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갑자기 우리 사회에 나타났다고 상상해보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다소 느리게 움직이고 감정 위축된 듯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의 체중이 10에서 20, 30, 심지어 50까지 증가한다. 종종 혈당 수치가 치솟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진다.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포함하여 수수께끼 질병에 걸린 많은 이들이 상당히 짧은 시간에 당뇨에 걸린다. 췌장염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에 대한 보고가 의학문헌에 종종 등장한다. 신문과 잡지는 대사기능 장애 질환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재앙 관련 기사로 지면을 가득 채운다. 부모들은 자녀가 이 끔찍한 질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다. 연방정부는 이 바이러스의 내부 작용을 해독하기 위해서 최고 대학 과학자들에게 수억 달러를 지원한다. 연방정부는 이 바이러스의 내부 작용을 해독하기 위한 최고 대학 과학자들에게 수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 바이러스가 이러한 전반적인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이유는 도파민, 세로토닌, 무스카린, 아드레날린, 히스타민 등 뇌의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를 차단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한다. 이러한 뇌내 모든 신경 경로의 손상이 관찰된다.
한편 MRI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수년에 걸쳐서 DNA 표질을 수축시키며 이러한 수축은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된다고 나타났다. 겁에 질린 대중은 치료법을 요구하며 아우성을 친다. 이제 이러한 질병은 실제로 수백만 명의 미국 어린이와 성인을 강타했다. 여기까지는 릴리의 베스트셀러 자이프렉스의 영향력에 관한 설명이다. 수수께끼 풀기. 우리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 책을 시작했다. 정신작용제의 발견 이후에 미국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장애인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뭔가? 최소한 한 가지 주요 원인은 파악했다고 생각한다. 이 유행병은 대부분 의인성이다. 유행병에 기획하는 여러 사회적인 요인이 가능하다. 오늘 우리는 사회의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서적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도록 도움을 줄 가까운 이웃을 못 만나기도 한다. 인간관계는 행복에 기초이거나 그럴 가능성을 가진다. 로버트 버트넘이 2000년에 기록했듯이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홀로 보울링을 치며 보낸다. 우리는 또한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고 운동을 더욱 적게 한다. 이것이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더 많은 가공식품을 비롯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또한 마리아나, 코카인, 환각제 등 불법 약물의 흔한 사용도 유행병의 확산에 기여한다고 알려졌다. 하나 더 언급하자면 생활보조금 또는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며 직장 포기 때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마주친다. 장애인들은 이를 서구권의 터치라고 부른다. 건강보험료를 감당할 만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직장에 복귀해도 안전망을 잃게 되고 일을 시작하면 임대료 보조금도 끊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우리는 정신의학과 정신과 약물이 이 유행병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증거는 꽤 분명하다. 첫째, 진단 범위를 크게 확장함으로써 정신의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서예 어린이와 성인을 정신질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둘째, 그렇게 진단받은 사람들은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는 질환을 만성화할 가능성을 높인다. 정신작용제로 치료받은 많은 이들은 결국 새롭고 더 심각한 정신과적인 증상을 겪게 되고 실제 건강도 나빠지며 인지장애를 겪게 된다. 이것이 지난 50년 동안의 과학문헌에 기록된 비극 이야기다. 정신과 약물로 인한 장애의 기록은 쉽게 요약된다. 전염병의 경우에 소라진이 도입되기 전 10년 동안의 첫 번째 정신증 사파를 겪은 환자의 약 70%가 18개월 내에 퇴원했으며 대부분은 상당히 긴 초적 관찰 기간에 재입원하지 않았다. 소라진 이후의 연구자들은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다. 연구자들 중에서 라파포트, 카펜더, 모션은 모두 조현병 진단을 받는 환자의 절반 정도가 약물을 계속 복용하지 않아도 상당히 잘 지내는 걸 발견했다. 하지만 지금은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것은 표준 치료법이다. 해로 연구에 따르면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장기간 회복 비율은 5%에 불과하다. 현재 미국 성인의 약 200만 명이 조현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겪는다고 추정되며 항정신병 약물을 선택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치료 패러다임을 적용한다면 이 장애의 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정동장애의 경우에 약물 기반 패러다임의 의인성 영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전에는 불안증을 입원할 필요가 거의 없는 가벼운 질환으로 여겼다. 오늘날 정신질환의 원인은 장애로 인해서 생활보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젊은 성인의 8%가 주요 진단명으로 불안증 진단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주요 우울증의 결과도 과거에는 좋았다. 1955년에는 우울증 입원자가 38,000명에 불과했고 이 질병으로부터 완치가 기대 가능했다. 오늘은 주요 우울증이 미국의 15에서 44세 사이 인구 집단에서 장애 발생 주요 원인이다. 존스 홉킨스 공정보건대학교 연구진에 의하면 1,500만 명의 성인이 우울증을 앓으며 이 중에 60%가 심각한 장애를 겪는다고 한다. 극히 드물었던 양극성 장애가 이제는 흔한 질환이 되었다. 미국 국립정신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약 성인의 600만 명이 양극성 장애를 앓는다.
예전에는 양극성 장애 85%가 회복되어 직장에 복귀했지만 지금은 이 환자의 3분의 1만이 기능을 회복하고 약물을 지속 복용하는 양극성 환자도 장기간 살피면 신경이완제를 계속 복용하는 초행병 환자만큼 장애가 남는다. 존스 홉킨스 연구자는 전체의 83%가 심각한 장애를 갖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1955년에는 불안증기 조울병으로 입원한 사람이 5만 6천 명에 달했다. NIMH는 오늘날 최소 성인 4천만 명이 이러한 정동장애 중의 하나를 앓는다고 보고한다. 150만 명 이상의 불안, 우울증 또는 양극성 질환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장애로 생활보조금을 받으며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진단을 받은 1,400만 명 이상이 사회생활 기능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인다. 이는 지난 50년 동안의 진단의 경계를 극적으로 확장하고 정상 뇌기능을 결혼하는 약물로 환자를 치료해온 의학의 한 분과가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다. 게다가 이 유형병은 계속 확장된다. 내가 연구하고 이 책을 쓰는 18개월 동안의 사회보장국은 생활보증과 장애연금 프로그램에 대한 2007년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 숫자는 예상대로였다. 2007년 한 해 동안의 정신과 진단으로 인한 장애 때문에 생활보조금 및 장애연금 명단에 추가된 65세 미만 어린이와 성인은 40만 1255명이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새로운 장애를 갖게 된 어린이 250명과 성인 850명이 매일 대형 공당을 가득 채운다고 상상해보시라. 이 유형병을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림이 그려진다. 신체질환, 인지장애, 조기 사망. 질병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보통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을 파악한 다음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경과를 추적해야 한다. 이전 장에서 주로 정신과 약물이 장기간에 걸쳐서 목표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연구에 초점을 두었으며 약물의 신체 문제 증상의 무감각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가능성을 간략하게 언급했다. 정신과 약물 치료는 또한 조기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료의 하나이기도 하다. 정신질환자들은 현재 일반인보다도 15년에서 25년 일찍 사망하며 이러한 조기 사망 문제는 최근 15년 동안에 훨씬 더 뚜렷해졌다. 다음은 이러한 다양한 장기 위험에 관한 3가지 사례이다. 에이미 업햄. 에이미 업햄은 버팔로의 원룸 아파트에 산다. 내가 거실로 들어서자 그녀는 소리가 어지럽게 쌓인 탁자를 가리켰다.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저희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그녀가 말하며 의료 서류 더미를 건네주었다. 약물 유발, 뇌부종, 신장기능 저하, 간부종, 담낭부종, 갑상선 문제, 위험, 인지기능 이상 등이 적혔다. 150cm 조금 있는 키에 적갈색 곱슬머리에 30살 에이미는 체중이 40kg 언저리다. 그녀는 팔꿈치 주변에 느슨한 피부 주름을 꽉 쥐기도 했다. 살 속의 근육이 사라져버린다. 헤로인 사용자들에게서 보이는 것과 비슷하지요. 에이미는 16살 때 라임병에 걸리고 우울증을 앓으면서 처음 정신과 약물을 복용했다. 1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서 과거 기록을 검토해 약물이 경조증을 사파를 유발하고 감각 행동을 악화시킨 몇 가지 상황을 확인했다. 마침내 2007년 그녀는 복용하던 2가지 약물을 서서히 끊기로 결심했고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당시 그녀는 카운티 정신건강부서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옹호하는 일을 맡았었고 결국 익명의 누군가가 그녀의 상사에게 그녀가 약을 끊는 중임을 알렸다. 이는 기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결국 에이미는 직장을 잃고 누군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편집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신경쇠약이 왔어요. 이것을 숨기려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에이미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즉시 리튬이 포함된 약물 칵테일을 처방받았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내분비계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월경이 중단되고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었으며 뇌파 검사에서는 뇌의 부종 소견을 보였다. 그 후에 신장의 작동이 멈췄다.
그녀는 급하게 리튬 복용을 중단했고 이는 조증사포로 이어졌다. 의사들은 조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티반을 처방했지만 그 약은 끔찍한 분노를 일으키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했다. 몇 달이 지난 2008년 12월 그녀는 정신과 병원에 다시 입원했고 그곳에서 아티반 중독 상태로 진단을 받았다. 한 간호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아티반이 당시를 힘들게 하는 만큼 심한 약의 부작용 경험을 보지 못했다. 병원은 그녀의 처방을 아티반에서 클로노핀으로 바꾸고 아빌리파이를 처방했다. 하지만 이후에 경련 발작이 일어났다. 그 후에 의사는 클로노핀과 관련되어 보이는 심장의 문제를 발견했고 에이미는 다시 아티반을 복용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환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차기 어렵게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피부 밖으로 무언가가 기어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약물 관련 합병증이 계속되었다. 2009년 2월 23일 에이미는 병원 부지에 있는 쉼터로 옮겨졌다. 당시 그녀의 생각이 너무나 산만해서 간호사는 적이 알츠하이머 치매 가정력을 갖는지 궁금해할 정도였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대부분은 에이미가 나에게 준 소리뭉치에 기록된 것이다. 그녀는 최근 4개월 동안의 아티반을 끊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용량을 낮출 때마다 분노와 선망에 가까운 증상을 겪었다. 무서워요. 제가 스릴을 살핀 후에 그녀에게 다시 건넬 때 그녀가 말했다. 금단 증상이 정말 심하지만 저는 혼자 살아요. 건강 불안이 계속되고 광정 공포증도 약간 느껴요. 안전하지 않아요. 레이첼 클라인은 2008년 레이첼 클라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안내견과 함께 내 사무실로 절뚝거리며 들어왔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안내견은 그녀의 발밑에 들어누웠다. 아직 40살도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녀는 나를 위해서 시기를 아주 빠르게 대감았다. 그 1984년의 화창한 가을날 이야기했다. 16살이면서 주저앉아 공과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IQ 173의 신동이었으며 그녀의 귓가에는 언젠가 노벨상을 받으리라는 기대가 울리는 듯했다. 매가 있던 배낭에서 곰 인형이 배꼽 튀어나온 채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떠올리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때 저는 정서적으로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레이첼은 2학년 말에 완전히 정신병적인 상태이던 선배와 사귀게 되었고 엑스터스, LSD, 환각버섯, 이산화질소 등 불법 약물에 노출되며 뮤트에서 정서적인 혼란을 겪게 되었다. 자아감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여름을 보낸 후에 그녀는 정신병적으로 우울증으로 입원했다. 퇴근 후 그녀는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전학세와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항불안제를 처방받았다. 그녀는 말한다. 그 어떤 약도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은 죄를 둔하게 만들었고 장세를 끊으려는 시도는 재앙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약입니다. 중독성이 너무 강합니다. 애초에 입원에 이유였던 모든 증상들은 약을 끊으려 하면 1000배 더 심해집니다. 결국 레이첼은 미트를 졸업하고 콜로라도 대학교의 석사 박사 프로그램에 합격했지만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기 시작했고 미트에서의 정서적인 혼란은 만성정신질환으로 발전했다. 그녀는 회상한다. 의사들은 저의 상태가 절망적이며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말해서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보스턴의 한 그룹 홈에서 보조 매니저로 일하면서 안정된 시기를 보냈지만 오빠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심리적인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그녀의 담당 정신과 의사는 리스페달을 끊고 고용량의 지오돈과 이백사로 바꾸었으며 다른 정신과 약물도 주사했다. 레이첼은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는 독성 반응의 일종인 심각한 세로토닌 반응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뇌의 혈관 수축이 일어났고 뇌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저는 휠체어에 앉아서 지내게 되었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뇌의 정체에는 많은 양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그녀의 삶에는 부침이 있었다. 그녀는 보스턴의 동료 옹호단체인 엠파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위안을 삼았고 2008년 봄에는 청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드보케이츠에서 일주일에 16시간 일했다. 하지만 그녀는 난소암 투병을 하기도 했다. 정신과 약물과 신체 질환이 관련된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그녀는 그러한 약물의 유용성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완전히 실패한 치료 패러다임을 마주하면서 그녀는 말한다. 정말 엉터리 같았어요. 스콧 섹스턴 2005년 봄 스콧 섹스턴은 라이스 대학교 MBA를 받았다. 그 순간 밝은 미래가 눈앞에 펼쳐졌지만 결혼을 하던 여성과 헤어지고 우울증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5년 전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첫 번째 우울증을 겪었고 이번에는 그의 두 번째 주요 우울증이었다. 스콧 아버지가 양극성 질환을 앓던 중이어서 그저 같은 진단을 받았다. 그의 의뢰 그는 대형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다. 입사 후에 처음 몇 달은 괜찮았지만 2006년 초에는 자이프렉사 복용으로 인해서 하루에 12에서 16시간씩 잠을 자게 되었다. 그는 그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약이 필요했고 엄청나게 살이 찌기 시작했다고 그의 어머니 케이는 회상한다. 아들은 키가 178 정도였는데 체중이 85kg에서 110kg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마치 설코노배처럼 복부 비만이 심했고 부푼 뺨은 다람쥐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자이프렉사가 체중 증가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아들도 나도 놀랐습니다. 2006년 가을이 되자 스콧은 주말에는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날 정도로 잠이 늘었다. 그는 사무실 출근을 중단하고 딜로이트에서 재택근무 중이었다고 한다. 추수감사절에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배가 심하게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날 휴스턴에 있는 세인트 루크 성공회 병원에 입원했다. 붉게 변했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살이 너무 부어서 반지를 빼기 힘들 정도였어요. 열이 심했고 혈액 검사는 심각했습니다. 기존치를 많이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하늘을 찔 듯이 높았고 중성지방도 너무 높아서 수치가 표시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스콧의 췌장은 작동을 멈춘 상태였다. 자이프렉스는 췌장염을 유발을 한다고 알려졌지만 세인트 루크 병원의 의사들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의사들은 스콧이 12월 7일 사망할 때까지 그의 약을 계속 투여했다. 그의 어머니는 말한다. 저는 항상 아들에게 약을 먹으라고 말했지요. 저는 아들아 내가 약을 끊었다고 하면 내가 휴스턴으로 날아가서 늘 총으로 쏴버릴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이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결국 그를 죽게 했습니다.